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자, 교재는 오늘은 그 331조 행정벌 쪽 올라갑니다. 332쪽이에요. 332쪽 벌칙. 자, 이 부분 나가겠습니다. 좀 이것도 암기사항이죠. 그래서 역시 조금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 행정처분 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벌, 이게 벌칙을 행정벌이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 행정벌 총설의 내용을 잠깐 보시는데 그 행정벌 총설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재 334쪽에 맨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334쪽의 맨 위에. 자, 그럼 행정벌인데요. 이 행정벌에 대해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역벌금이니까 형사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나가겠죠. 그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나갑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였듯이 이 과태료를 행정질서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형벌은 우리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데 3년 이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고요.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다음 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벌은 징역벌금이고 질서벌은 과태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 단어가 행정벌, 행정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어서 형벌과 질서벌을 행정벌이라 부릅니다. 근데 행정벌이란 말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형벌이 뭐고 질서벌이 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이제 다 등장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처분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기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에요. 다음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소속공사에서만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죠. 이게 토탈 제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는데 이게 시험에서 잘 내지는 않거든요. 병과에 대한 부분을 이 그림을 보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병과가 뭐냐면 한 건의 위반액으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병과라고 그래요. 그럼 이 병과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뭐 출제는 잘 안 하는데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이게 제재의 큰 줄기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재의 줄기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한 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벌은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행정처분하면서 행정형벌 때리는 경우가 우리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등록, 필취의 1-1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행정처분하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운용규정 지정 승인, 변경 승인 안 받았을 때요. 그게 유일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라인이 같아요. 행정형벌 때리면서 행정질서벌 때리는 경우가 있느냐,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벌이기 때문에 이중제재 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징역 때리면서 과태료, 벌금 부과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또 징역과 벌금은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또는 그랬으니까. 이해되세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에 탄력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형벌 사유 3년에 3천, 1-1, 1년에 1,000,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행정처분보다는 암기하기가 훨씬 쉽고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겁니다. 암기표는 받아보셨죠? 다 출력해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년 이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입니다. 3년짜리 징역사유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금지행에 3년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년짜리 징역사유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내는 문제는요, 서비스 문제예요. 다 맞춰버리는 거죠. 금지행에 우리가 다 섞여 있으니까 두 가지만 금지행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년짜리가 아이고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3년짜리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3년에 3천, 기억나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예요. 부정 등록자죠. 3년에 3천입니다.
이자는 격이 같죠. 무등록업자와.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이제 포상금을 줘요. 3년에 3천이고 이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금지행위 아니겠습니까?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 거래, 쌍방대리, 다음에 투기, 조장행위, 그리고 시세 교란행위죠. 다음에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증, 직, 투, 시, 단이에요. 그래서 무부, 증, 직, 투, 시, 단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3년짜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죠. 금지행위였어요. 그래서 이게 유가강제 방해인데,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했거나,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했거나, 다음에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 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어요. 기억납니까? 들은 적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가강제 방해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3년짜리는요, 금지행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반복 숙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고요. 문제는 1년이에요. 1년짜리 징역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1년짜리 징역사유 교재 336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336쪽 1년짜리 징역사유. 지금 1년짜리 징역사유가 14가지로 지금 나열되어 있죠. 이거 8가지로 압축하여 정리합니다. 암기표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8가지로.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1년짜리를 물어보면 3년짜리 끼워놓기 같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년짜리도 같이 기억하시는데, 어쨌든 1년짜리는 우리가 쪽 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1년짜리 갑니다. 1년짜리는 이거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거든요. 이게 암기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양, 사칭, 그 다음에 표죠. 그래서 표시광고할 때 표, 정, 시, 임시설물 시, 그 다음에 비, 금지예요. 이렇게 암기하는데 1년 동안 이양사칭하는 거 안 됩니다. 표정시비 거는 것도 금지예요. 1년 동안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럼 2가 뭐냐? 이중자 들어가는 거 다 1년이죠. 기억나십니까? 1-1이니까 1이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자는 1년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모두 1년이에요. 이게 다음에 암기표에서 양자는 모두 양도돼요. 그러면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를 했거나 양도대여한 자가 있으면 받은 자 있어야 되죠. 받은 자 1년이죠. 이렇게. 이걸 형법상 대항범이라고 그래요. 빌려준 자가 있으면 빌린 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항범 같이 처벌하죠. 1-1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어요. 그럼 이건 대여와 똑같죠. 그러니까 역시 1-1입니다. 그러면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한 자도 1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양. 다음에 사칭이 2가지가 있죠.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인계사 유사명칭 사용했다. 이게 자격사칭 아닙니까? 그리고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썼어요. 이게 명칭사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자 기억나세요? 아닌 자 모두 1년이었죠. 그러니까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모두 아닌 자 1년. 그리고 아닌 자가 한 명 더 있죠.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했어요. 그러면 역시 1-1입니다. 아닌 자. 그러니까 아닌 자는 모두 1년이에요.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근데 아닌 자가 명칭을 위반하면 1-1이에요. 개공이 광고를 위반하면 일단 100과 아닌 자가 광고를 위반하면 1-1.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이 표시 광고 아닌 자 있죠.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이건 포상금도 줍니다. 이렇게. 얘는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어요. 근데 아닌 자 사칭한 거 있죠. 이건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정자. 그래서 암기표에서 정자는요, 정지 아니면 정보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자는. 그래서 정지 아니면 정보인데 정지 중 업무는 취소를 해버립니다. 기억나세요?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 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벌에서 정자는 정보겠죠, 그럼. 그래서 거래용모 사업자인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공사에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그럼 1-1이죠. 이게 정의고. 다음에 시, 임시, 시설물 설치.
그래서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시설 설치했다. 그러면 당연히 1-1이고 비밀 누설죄 기억나시죠?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비밀 누설에 걸리면 1-1. 근데 이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죠. 반의사 불벌죄. 32회 때 물어봤죠. 반의사 불벌죄.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중에 1년짜리 4가지. 매무, 수, 거 이렇게 되죠.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시켰을 때 수는 무조건 보수예요. 그래서 매무, 수, 거 여기에 걸리면 1-1입니다. 감 잡혀요?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벌사유 이렇게 지금 해보고요. 이제 반복할 거니까요. 이렇게 감 잡아두시고 이의 바탕이 없는 암기는 쓸모가 없다고 그랬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복하여 익숙해지시고 천천히 이해가시면서 하나하나 암기를 해나갑니다. 우리가 암기에 굉장히 취약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험인지라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형벌에 대해서는요, 양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 지금 337쪽 가고 있죠. 양벌 규정이 있는데 양쪽을 다 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에서 이게 언급이 됐는데, 개업공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인교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죠. 그러니까 개공이 고용한 자들이죠.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징역벌금으로 처벌이 되고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받아요.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사께서는 그 위반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개업공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면한다는 뜻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공이나 보조원이 만약에 징역벌금 위반행위 하면 개공은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다만 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했다. 이때는 벌금을 면합니다. 그러니까 결격에서 이게 공부했던 이유가 그럼 개공이 양벌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 이거 결격이라 하겠습니까? 아니라 하겠습니까? 결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하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는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여기까지. 그럼 개공은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벌금형만 받을 수 있지 징역형은 받을 수 없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양벌 규정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다음 선안서부터는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해서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형벌 위반 행위만 적용이 있지 과태료, 질서벌이라든가 행정처벌은 적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감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양벌 규정을 다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과태료로 넘어가죠. 과태료. 그래서 교재 340쪽으로 갑니다. 자, 이 질서벌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데 이 질서벌에 대해서는요. 대상자별로 나눠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대상자별로 나눠서 기억을 해보면 지금 거래정보사업자 이거에 대한 과태료가 있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운명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 그럼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용규정 승인, 지정 승인, 변경 승인을 3개월 내 안 받았다. 그럼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고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어요. 국토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조사 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다. 그러면 이때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 요래 기억하시고 다음 협회에 대한 과태료가 있죠. 5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이 협회는요. 대충 돌돈이면 500이에요. 그러니까 협회에 대한 유일한 제재가 바로 500만 원 과태료인데 협회는 공시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공시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적 공시해야 되죠. 몇 개월 내? 3개월 내.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개월 내 공시해야 되는데 안 했다. 500만 원 과태료. 협회가요. 명령자 들어가는 거 위반했잖아요. 다 500이에요. 그러니까 시정명령, 개선명령, 감독상의 명령이 있죠. 이거 위반하면 다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불응했다. 그럼 500만 원 과태료고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에 불응했어요. 그럼 역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대충 돌돌리면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제재니까요. 그냥 감만 잡아두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있잖아요. 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광고 대행업체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료 제출 요구하고 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나아가서 조치를 요구했어요. 근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조치 요구에 불응했다. 그럼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과태료 부과권자를 따져볼까요? 거래홍보 사업자 과태료 부과권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국장이고 협회도 국장이고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있죠? 한 번쯤 기억하세요. 국장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출 요구했죠. 그 다음에 조치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불응하면 국장이 부과징수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서부터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기업공인중개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죠. 우리 기업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 아니에요, 이거. 핵심 중개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이거 500과입니다. 내렸죠. 업무 정지에서. 그래서 500과라는 거 주의하시고 이 행위를 소공이 하면요.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근거 자료 미제시는 자격 정지입니다. 근데 개공은 500과예요. 그게 주의해야 되고 부당한 표시 광고 기억나십니까? 존다과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세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사물이 되지 않는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게 존다과해요.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과죠. 근데요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자는 뭐였어요? 100과 100만 원 과태료.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하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 부과징수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과 소공이 말이에요. 연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되죠? 2년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개공과 소공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기한 내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 아니에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 기한 내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나눠서 가볍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인데 교재 지금 341쪽이죠? 100만 원 과태료. 이거는요. 그 교재 순서하고 완전히 바꿔서 우리 암기표대로 암기해버립니다.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는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영, 등, 포, 개, 소에서 보자. 이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0이 아니고 명이에요. 명칭. 개공이 명칭을 위반한 100과라고 그랬죠. 그러면 개공이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연결을 안 썼거나 5개 광고물 설치하면서 성명을 표기하지 않을까 허위 표기했거나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다. 중개인이. 그럼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사사무소 명칭을 쓰면 원래 사칭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명칭 위반으로 처벌해요. 현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게 그래서 개공의 명칭 위반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다음 등은 등록증 취소하면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 안 했다?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사물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 100만 원 과태료.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과였어요.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가 걸리면 1-1. 근데 개공이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 백과예요. 이게 영등포, 표죠, 표.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 기간명령 신고, 재개 신고 위반. 신고 위반은 다 백과였죠. 그래서 휴폐업 신고, 기간명령 신고, 백과. 그 다음에 개시 의무 위반. 등자 보수사죠. 제가 일부러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차츰 들으시면서 차츰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사업자 등록증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위반이죠. 10일 내에 이전 신고 안 했어요. 이전 해놓고 그러면 역시 백과. 신고 위반. 이게 휴게소예요. 사무소. 다음에 이제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 안 했다. 그러면 보증서에 대해서는 게시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격이 같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증 설명 안 했거나 사본교부 안 했을 때. 근데 보증을 아예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했죠. 업무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임취예요. 의료인 보호 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격 취소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7일 내에 안 했다. 역시 백과.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야 되는데 사유서를 안 냈거나 거짓 사유서를 냈거나 그럼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그럼 이건 부가권자는 영등포 휴게소까지는 당연히 등록관청이죠. 대상이 개공이니까. 근데 자격증 미반 납자는 당연히 시도의사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자, 그래서 500만 원, 100만 원 과태료를 이제 암기를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반복할 거니까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근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일 잘 내는 게 뭐냐면요.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예요. 이걸 제일 잘 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재 지금 342쪽에 이 내용이 있죠. 이걸 제일 잘 물어봐요. 뭐 쉽게 우리가 이건 맞춰버리는데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유공자입니다. 이자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국장이라고 그랬고 자격증 미반납자와 연수기용 미수자 있죠. 이자는 당연히 시도의사죠. 그 다음에 중개업무 관련 경호에 대한 과태료 있죠. 이건 당연히 이제 등록관청에 부과징수합니다. 그럼 중개업 종사 중에 또 누가 빠졌어요 지금? 과태료 대상에? 보조원이 또 빠졌죠. 보조원은요 과태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원은 다 빠져나가죠. 행정처분 대상이 안 돼요.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까. 나아가 과태료 대상도 안 되죠. 이것도 행정관청에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형벌이 있죠. 형벌은 보조원도 대상이에요. 일반인도 다 들어가죠. 형벌은. 뭐 무등록업자, 그다음에 보조원, 금지행위하면 안 되잖아요. 비밀 준수하면 해야 되잖아요. 이중소가하면 안 되잖아요. 다 형벌이 있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그러니까 형벌은 협회만 빼고 다 들어가요. 근데 보조원은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대상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 과태료도 지금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가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처럼 과태료도 기준금액이 쫙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액을 정해주고 그 기준금액에서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어요. 단 가중을 하더라도 당연히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재를 보시면요. 지금 344쪽서부터 보면은 과태료 부과기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면은 345쪽에 거기 개별 기준 그래갖고 요 경우는 500만 원, 요 경우는 500만 원, 400만 원, 250만 원, 2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과태료 기준금액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에서 기준금액을 낸 적이 있거든요. 24회 때. 근데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거 암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기준금액은 깔끔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근데 이게 사실 과태료 기준금액을 낸다는 게 무리가 있죠. 이건 출제자도 암기 못하고 있을걸요. 근데 출제자도 암기 못하는 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써요? 안 써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암기 못하는 걸 우리한테 암기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암기 안 하고 있는 건 절대 모의고사에도 안 냅니다. 이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자의 양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과태료 기준금액이 있다는 거 이해만 해주시고요. 참고로 있잖아요. 거기 연수교육 좀 잠깐 보실래요? 345쪽에 그 표에서 거기 보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그래가지고 위반 상태가 1개월 내라면 20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내라면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내라면 50만 원, 6개월 초과했다. 그럼 이제 기준금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고 그랬죠, 이거. 연수교육 안 받아도 500만 원 과태료 때린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준금액에서 조정을 해줬어요. 기준금액에서. 그래서 6개월 초과 위반 상태가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그럼 이제 최고 만땅이 이제 10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X. X죠,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기준금액만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업무정지, 자격정지에 똑같은 그런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을 물었을 때는 기준금액을 정확히 찍어내야 되고요. 연수교육 미수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정도 과태료 기준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형벌이다. 형벌, 질서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형벌 하나, 질서벌 하나 이건데 요 정도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형벌이 다 끝났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책이 두 개로 쪼개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1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1이 끝났고요. 이제 2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걸로 들어왔는데 잠깐 우리 과목의 지금 맥락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 과목이 크게 파트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가 있죠. 그다음 중개 실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 파트로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출제 비중이 약 70% 정도.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다음에 중개 실무 쪽, 이쪽이 약 한 30%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잖아요. 이쪽이 약 출제 비중이 1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6개란 얘기죠. 그럼 법력 쪽에서는 28개. 그다음에 실무 쪽에도 그러면 15% 정도 된다고 보니까 결국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서 약 이제 28개 내지 30개 정도를 내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실무를 합쳐서 10개 내지 12개를 출제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 쪽을 높이잖아요. 출제 비중을. 그러면 실무 쪽을 좀 낮춰요. 그다음에 실무 쪽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신고법 쪽을 조금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편제는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 지금 이 법령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이쪽이 한 3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한 10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개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7대 3 정도의 비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공법적 색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무 가면 이걸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 가서 이거는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 역시 신고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는 지금 현재 382쪽서부터 시작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해갖고 시작은 지금 380쪽인데 요거 이제 서론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382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나와 있어요. 본문을 잠깐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시험에 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 두시는데,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 법률은 지금 현재 연역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네 가지가 주요 골자예요. 원래 이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물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작년 6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됐지만,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걸 들고 나왔죠. 그래갖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였어요. 그래갖고 2003년도에 이제 이걸 들고 나왔고 본격적으로 이제 2006년도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2006년도에 이게 도입이 되면서 우리 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했죠. 그래갖고 일대 변혁을 일으킨 대사건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우리 공인인증사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법 명칭이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공인인증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현재 공인인증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독립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 법에 이게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 있죠. 이건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어요. 따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게 각각 법률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기가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법률을 통합해서 탄생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제도들을 이 법으로 하나로 엮은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쪽으로 이제 토지거래가제가 넘어오는데 이게 28회 때부터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공인인증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로 독립을 시킨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지정 목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공법적 색채가 짙기 때문에 이 제도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럼 이제 법의 인용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나와 있죠. 그 383쪽에. 이 용어정이 여기는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는데, 이 법이 사용하는 용어, 부동산이라는 표현은요, 토지 건물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토지 건물 외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요. 그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겠어요?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라는 표현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당연히 매도, 매수인을 말하고 외국인 당연히 포함입니다. 그리고 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고 외국인 포함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용어 그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역시 넘어가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가는데,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죠. 자, 그래서 교재 387쪽이에요. 거기 그 법문이 실려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3조인데 이건 조문 잠깐 읽어드리셔야 할까요? 법조문이 아주 3조가 다 실려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읽다가 지치면 그냥 읽고 말겠습니다, 중간에. 자, 387조 3조 제1항.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밑줄 긋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밑줄,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밑줄 그시고,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권리에 관한 계약에는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을 말한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신고관청이란다. 신고관청에 밑줄 긋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 밑줄이에요. 다만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밑줄이에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하는 의무가 있죠. 그래가지고 뭘 이제 신고 대상 잡았냐면 부동산의 매매 계약,
매매계약, 매매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요. 2호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공급계약의 밑줄을 긋고요. 다음에 3호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달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이에요. 역시 매매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갖고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에요.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이 입주권이에요. 이것의 매매계약하라면 거래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이제 2항은 단독으로 이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고, 3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는 개공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공동중개시는 공동으로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신고필증은 5항입니다. 지첩시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거민이 의제됩니다. 이게 6항이에요. 그 밖에 이제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에 간다. 이 정도. 자, 그럼 내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서부터 우리가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일장 큰 테마가 당연히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느냐, 신고 대상 계약에 관한 문제가 있고, 당연히 신고 절차가 있을 테고,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겠죠. 테마가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 대상 계약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잠깐 뒤로 갔다 돌아오는데, 거기 388쪽을 보시면 신고 대상 물건 및 신고 대상 거래라고 돼 있죠. 그 박스 처리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박스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박스 안의 내용을 잠깐 또 다시 보시면 방금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물건 및 신고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억, 부동산의 매매 계약, 부동산 밑줄이고요. 매매 동그라미. 니은,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공급 계약의 밑줄이고요. 그래갖고 8개 법이 나열돼 있어요. 다음에 C, 디귿, 다음에 어느 하나는 지위의 매매 계약이 갖고 매매 역시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갖고 A, 니은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즉 부동산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선정된 지위라고 그랬죠. 이거 가로 열고 분양권이라고 메모하세요. 분양권. 다음 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죠. 가로 열고 입주권이라고 메모하세요. 자, 그럼 신고 대상 계약을 따져봤거든요. 칠판 보시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 종류가 일단 매매 계약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급 계약도 사실은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8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매매 하나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일단 매매 계약의 하나니까 교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설정 계약, 증여, 판결, 경매 모두 대상이 아니죠. 오직 매매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물건은 4가지예요. 물건은 4가지로 기억하세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그러면 이거 토지, 건물 하면 지분을 거래하든 면적 불문, 지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매매 계약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다. 전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분양권은요, 공급 계약을 통하여 공급반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택 분양권 거래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토지 분양권이라든가 OP 분양권이라든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분양권 따지지 않아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예외인 분양권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일단 그래서 주택, 토지, 오피스텔, 상가 분양권 다 포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입주권은요 2개의 법이에요.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 그 다음에 빈집법이라고 하거든요. 빈집법에 따른 사업시행계 인가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관리처분계 인가라는 걸 공부하는데,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 들어갈 건물과 대지가 어느 정도 특정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건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선정된 지역이랬으니까 들어갈 건물과 대지가 어느 정도 특정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의 전매가 가능했다. 이거 전매하면 신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매매 계약이고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다. 그러면 우리 중개사물 중에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중개사물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급계약은 최초의 분양계약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공급계약은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에요. 8개 법.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을 한 법률, 나아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그 다음에 빈집법, 이렇게 8개. 이거에 따른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래신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분양받아 보신 분 있죠? 분양받으실 때요, 부동산 거래신고 하셨어요? 한 기억이 없으시죠? 근데 했습니다. 분양받을 때. 그거는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분양계약을 할 때요, 아마 서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갖고 분양하는 쪽에서 일괄 신고 들어갔죠. 일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량 신고를 그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분양권을 전매했잖아요. 전매했을 때도 거래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8개 법을 암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8개 법 중에 여러분들이 공법 시행 논문에 6개 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3개가 들어갔죠. 주택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농지법, 국토계획법, 또 하나 건축법이 빠졌죠. 그러면 이거 법 이름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시험에서 만일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단 신고 대상으로 잡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 법 이름을 바꿔갖고 이걸 틀린 지문으로 낸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고 내보죠. 건축법은 여기 8개 법이 없죠. 이렇게 문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신고 대상 아니잖아요. 근데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문제를 낸 출제위원 있죠. 이거는 내가 무식해요 하고 티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건축법 공부하지만 건축법 아무리 뒤져봐도 건축법에 공급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거는 정말 무식한 이 출제자가 내는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법 이름을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 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신고 대상이죠? 결국 건물의 매매 계약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법 이름을 특별히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무슨 법에 따른 공급 계약 그러면 일단 신고 대상으로 잡는다. 아셨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 건물의 매매 계약이냐 건축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건물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 타법령상 제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거기 389쪽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요즘은 요건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들어왔을 때 이거 아주 잘 물어봤는데 거기 계약서의 검인과 토지거래 허가제, 농취증과의 관계, 유해균 취득신고제도와의 관계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건 공부에 탄력을 받으면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거기 농취증하고 토지거래허가의 관계를 잠깐 따져봅니다. 이 두 가지만 따지고 넘어가는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증을 받았어요. 근데 매매였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됩니다.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토지거래가제는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토지거래가라는 것은 사전허가 사항이죠. 그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사전허가니까 실거래가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허가받을 때? 안 됐죠. 그러니까 매매라면 거래 신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허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들어와야 돼요. 자, 이번엔 농지. 농지법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농취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 계약이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역시 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취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뒀어요. 자, 그래서 다른 제도와의 관계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절차를 봐야 되거든요. 절차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